장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프로농구 시즌이죠, 미국도? 네, 지금 미국 프로농구가 한참 시즌 중이고요. 예.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또 여러 팀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카고 불스 그러면 마이클 조던과 피핀이 생각나는 구단인데 요즘 네. 한 선수가 화제라는데요? 네, 28살 슈팅가드 지미 버틀러 선수인데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시카고 불스는 그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의 팀으로 유명한데 네. 또 버틀러 선수가 그 조던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 샬럿과 홈 경기에서는 시카고 소속으로는 1997년 조던 이후에 네. 그 처음으로 혼자서 그 50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샬롯이라고 하는 팀이 어디에 홈 구장인가요? 샬롯 호네츠가 또 제가 홈구장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예. 샬롯 호네츠라는 팀에서 경기에서 버틀러 선수가 또 큰 화제가 돼서 예. 그 경기에 그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호네츠라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말벌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마스코트라 그러죠. 마스코트인데 이 선수가 근데 버틀러 선수가 노숙자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 버틀러 선수가 13살 때 그 네. 친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아서 네. 그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그 노숙자로 지냈었는데요. 네. 그 16살 때 학교 후배 그 레슬리와 길거리 농구를 하다가 그 레슬리 집에 가게 됐는데요. 네. 그 레슬리 어머니 백인인 그 램버트가 그 6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도 네. 그 노숙자 흑인 소년 버틀러를 딱하게 여겨서 예. 그 친자식처럼 키웠고요. 네. 또 버틀러가 그 마케팅 농구팀에서 맹활약해서 그 2011년 NBA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네. 시카고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 마이클 조던이 사실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그 활약을 그 대학 농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네. 샬럿 호네츠가 찾아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홈구장이 있네요, 보니까. 네. 네, 조던이 지금 그 은퇴하고 나서도 예. 그 대학팀 경기에서 자주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 또 애정을 또 표하고도 있습니다. 예,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헤드코치 로이 윌리엄스 헤드코치가 옛날에 캔자스 유니버시티의 헤드코치였거든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숙자가 결국은 이제 농구 스타가 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신데렐라 여자가 아니니까 신데렐라고는 못 하겠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미국 그 농구 스포츠계에서는 네. 그 노숙자가 이제 백만장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그 노숙자 출신 버틀러 선수의 현재 연봉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하고요. 예. 또 미국 대표로 리우 올림픽에서도 그 맹활약을 해서 네. 또 그 전 세계 그 절망에 빠졌던 청년들에게 그 예. 버틀러 선수가 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노숙자 출신, 홈리스 출신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DJ로 한번 등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5년 전인 걸로 제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그렇군요. 예. 네. 그 홈리스 출신의 그 축구 선수도 베베 선수라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그 선수도 포르투갈 출신인데 또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명문구단에 또 입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언론들도 그 버틀러 선수에게 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네. 그 신인 드래프트 때 지명을 받았을 때 네. 그 백인 어머니 램버트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그 영화처럼 그 인종을 초월해서 네. 기적을 쓴 램버트에게 예. 또 여우주연상을 줘야 할 것 같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주말에 프로농구 올스타전 열립니까? 네, 그 남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일요일 오후 2시 20분에 그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네. 그 올스타 선수들이 그 하루 전인 내일 그 팬들과 함께 그 KTX 부산행 열차를 타고 먼저 내려가서 그 팬 페스티벌을 열고요. 네. 올스타전 당일에는 그 올스타전 백미인 덩크 콘테스트가 열리고 네. 또 본 게임에서는 시니어 팀과 주니어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또 프로배구 올스타전도 같은 날 열립니까? 네, 그 공교롭게도 프로배구 올스타전도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그 천안에서 열리는데요. 네. 그 떠오르는 신성 정광인 등의 V스타 팀과 그 문성민 등의 K스타
팀이 맞대결을 펼치고요. 네. 그리고 배구 올스타전에 꽂힌 그 스파이크 서브 킹 선발대회가 열리는데 예. 그 역대 최고 기록은 문성민 선수의 시속 122km인데요. 예. 이번에도 그 호쾌한 스파이크가 나올지 예.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프로배구 올스타전에 가면은 스파이크 서브 킹 선발대회를 보실 수가 있고 프로농구 올스타전에 가시면 덩크 컨테스트를 보실 수 있고 네. 네, 이번 주말 아주 뜨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지금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표지판. 네,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죠.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예. 범죄와 선거로 잡아봤습니다. 범죄와 전쟁이 아니고 범죄와 선거. 네. 예. 뭐 언뜻 정치랑 무관해 보이는 사건, 사고, 범죄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터랑 콘텐츠 분석으로 범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지 때로는 범죄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한번 데이터로 입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범죄와 선거의 관계가. 네. 근데 전통적인 통계학으로 접근했더니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일반적인 범죄율과 강력범죄 건수, 증감률 네. 이게 선거랑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매 선거마다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이게 뚜렷한 관계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도 연구 사례가 있었는데 네. 1960년 이후에 살인사건 발생 건수 증감률하고 네. 대선 결과를 봤더니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거나 혹은 뭐 재선 이렇게 네. 정권 교체 혹은 유지에 도움 준다거나는 경향성이 없었어요. 예. 국내에서도 비슷했는데 네. 다만 좀 통계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요. 범죄 검거율이 네. 그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에 높게 나타나다가 네. 정권 후반기에 가면 검거율이 낮아지는 흐름은 공통적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뭐 민사적 범죄, 형사적 범죄를 다 포함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겠죠? 주로 강력범죄, 강력범죄, 폭행 이런 폭행. 것들입니다. 네.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바뀌면 경찰이 일을 열심히 하는 척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만 한이면 피어리드나 이럴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레임덕 시작되면은 이제 아이고 시작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이 연구자가요. 예. 이거 국내 연구를 봤더니 예. 왜 이렇게 되나 했더니 5년 단임제 특수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가설을 세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주기가 범죄 검거율에 영향을 주는 게 네. 우리나라는 재선이 없기 때문에 네. 집권 후반기가 되면 뭐 치안이나 사회 안전 이런 게 정책 중요성에서 좀 뒤로 밀린다. 이렇게 예.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5년 단임제 특수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통계적으로 범죄율하고 선거가 그다지 인간성이 없다면 상관관계 없는 걸로 한다면 오늘 주제를 안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주제를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역으로요. 예. 왜 상관관계가 없을까. 근데 왜 이렇게 궁금했어요. 땀을 흘리세요? 뭘 지금 범죄를 저지르셨어요? 네, 사실 이거 하느라 뛰어와서 그래요. 그러시군요. 예. 네, 정부가 이제 범죄율이 증가하면요. 네. 뭔가 정부가 잘못했다,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통계적으로 이런 게 안 나타날까 봤더니요. 네. 전 오히려 미디어 콘텐츠 사회 보도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 범죄 관련된 보도나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봤더니 네. 야 이게 통계가 어쩌면 조작되거나 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의 관계, 숨어있는 관계를 언론 보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언론 보도에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범죄율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거다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범죄율 자체는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힘들고요. 네. 내 주변의 사례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된 사례를 통해서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통계나 범죄율보다는 이런 사건 보도 하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보통 대선 때가 되면 대권 주자들의 그런 아우성이 더 네. 관심받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보도가 적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게 그러면 정상이죠. 보도라고 하는 게 군중 심리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에 대한 보도가 많이 없으니까 이 나라는 이제 범죄가 없는 나라는 모양이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네. 반대로 그래서 예. 그렇게 정상적인 이슈의 흐름을 보면 예. 범죄 보도가 없어야 될 시점에 범죄 보도가 갑자기 증가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언제입니까?
그게 2012년 대선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요? 네. 어. 오늘 제가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었는데 네.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당선된 그 대선 때 네. 여권 후보는 유일한 여성 후보였고요. 예. 양쪽 그리고 유력한 야권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예. 두 명의 남성 후보였어요. 예. 그런데 2012년에 기억해 보시면 유달리 성범죄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예. 사회의 불안 그리고 그런 게 이슈가 됐었던 시기였어요. 예.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2012년 12월 19일 프로 뉴스를 안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었군요. 예. 네. 전혀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초에 묻혀 있다가 방송하러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러셨구나. 예. 그 범죄율이라는 게 방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범죄 사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다른 도시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요. 통계 안 잡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명색이 데이터 분석 코너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럼 결과 안 나오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의 오류, 조작의 사례를 찾아봤어요. 네. 조작까지? 네. 네. 그랬더니 실제로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조작이 되었다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요. 네. 범죄기록 감사팀이 지난해 LA 경찰국의 범죄 통계를 감사해 봤더니요. 네. 중범죄를 폭행을 사실 많이 줄이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뭐 중범 폭행을 경범죄로 분류해서 기록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 발생 건수가 한 20% 정도를 줄여놨던 거였고요. 네. FBI도 마찬가지인데 다중살인이라고 해서 언론 네. 보도가 많이 되는 한 장소에서 4명 이상을 한 사람이 살해를 하면 연쇄살이. 네. 예. 예를 들어 총기 난사 사건 같이 예. 이게 언론 보도 크게 다뤄지겠죠. 네. 이런 사건들을 고의적으로 장소를 다르게 기재해서 네. 그 통계에 잡히지 않도록 조작하고 있던 것들이 감사 결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도 사람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조작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게 발각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뭐 돈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뭐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이제 징벌 차원에서는 좀 다른데 근데 방금 이규찬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 나가다가 뭐 통계니 뭐 이런 아주 학문적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약간 슬쩍 샛길로 새는 것 같아요. 음모론 쪽으로. 그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저 한국에서도 혹시 네.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더니요. 네. 그때 2012년 당시에 성범죄 관련된 보도가 유난히 증가를 했고 사람들이 네. 굉장히 분위기가 흉흉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말 성범죄가 크게 늘었을까? 네.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니었어요. 네. 보도만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서 네. 제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봤는데요. 언론진흥재단에서 기사 빅데이터 시스템 오픈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성범죄라는 단어가 언급된 기사 건수를 봤더니요. 네. 2012년에 역대 최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성범죄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럼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거나 전년 대비 증가했냐면 네.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참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다중살인 이야기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데이터 조작을 했고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죠? 2012년에 나타났다는 거고. 네네. 그럼 여성들이 밖에 다니기 무섭다 할 정도로 분위기 심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예. 성범죄가 급증한 것과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주제가.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실제로 보면 네. 이 관계가 뭐랄까 제가 딱 결론 내리기는 힘들지만 네. 기사량과 검색량을 보면 네. 성폭행, 성폭력 관련된 단어는 항상 일정해요. 네. 다만 어떤 기사나 사건이 보도되면 그 직후에 한 1개월간 수직 상승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다시 원교정으로 돌아가는데 2011년, 12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 해 내내 계속 증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경찰청이 마침 이런 발표를 합니다. 성범죄에 저지른 동일한 전과자가 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1년 새 무려 30%나 늘었다. 그러다가 그 몇 달 뒤에 대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 증가율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거 60%나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예. 아,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돼서 언론에서 더 이걸 많이 쓰게 되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는데요. 대선 끝나고 몇 달 뒤에요. 조용히 정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분모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정정을 한 겁니다. 야, 뭐 냄새가 나는데요. 네, 그래서 30%가 아니라 6%였습니다라고 하고요. 네. 심지어 2012년 그 해 전체 성범죄 통계를 2013년 발표된 걸 보니까요. 0.8% 늘었습니다. 예. 거의 비슷했던 거죠. 거의 뭐 변화가 없었던 거네요. 네, 오히려요. 성범죄 검거율이 1.3% 늘었는데 네. 워낙 이렇게 떠들썩한 가운데 열심히 경찰이 잡으러는 다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선거를 영향을 주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네, 실수였는지 조작이었는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중요한 거는 하필이면 그런 시기에 게다가 대선을 있을 때 왜 하필이면 성범죄 관련 보도만 그렇게 늘었는가를 따져보니까 네. 이상하다라는 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저는 사람이 임의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에서 이런 네. 가능성이 자꾸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그래서 사실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예.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리고 외부에 공개가 돼서 네. 제3자가 항상 검증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있는 이런 상황마저도 뭐 음모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기간 때는 특히 더 이런 데이터를 만지고 이 신문으로 기사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네. 제가 지인인 사회부 기자가 그 당시에 매일 경찰에서 계속 성범죄 관련된 그 소스가 나와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대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건이 있는데 기사를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언론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네. 데이터에 대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추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정치 분석의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였습니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제가 이 0457번님이 보내주신 문장, 이 글을 읽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여 세계를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라 깎아내리시는데 세계의 대통령을 지내신 경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더없이 훌륭하다 판단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껏 대통령 하셨지만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한 대통령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패거리 정치의 무수한 경험보다는 차라리 넓은 세계에서의 경험과 세계 각국의 인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청취자분들께서 올려주시고 또 여기에 반대되는 말씀도 올려주십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견해들을 다 같이 말씀드릴 수 없는 시간 제한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오른쪽 왼쪽도 아니고 이쪽 저쪽도 아닌 항상 이 중심과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 의지하는 분들과 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 한 노래가 있죠. 비틀즈의 Let It Be.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소주를 드시든지 아니면 와인을 드시든지 사랑하는 분과 의지하고 분들과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저는 해외 일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